아내 유라가 펫샵에 다녀온 날이면 몽실이의 털에서 낯선 향이 났다. 처음엔 펫샵의 샴푸 냄새려니 했다. 바쁜 회사 일정에 치여 그저 눈치채지 못했던 것들이 돌이켜보면 그때부터 시작된 것 같다. 오늘 펫샵 사장님이 몽실이 사진 찍어서 인스타에 올리겠대. 너무 귀엽다고.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던 유라의 목소리에는 평소보다 활기가 넘쳤다. 유라는 핸드폰으로 사진을 보여주며 웃었다. 새하얀 비숑프리제인 몽실이가 빨간 리본을 하고 찍은 사진이었다. 사진을 넘기자 민태수라는 펫샵 사장과 함께 찍은 사진도 있었다. 벽에 붙은 달력은 7월을 가리키고 있었다. 결혼 10년 차였다. 저번에 말했던 그 사장님. 왜 이렇게 자주 가? 돈 많이 드는 거 아냐? 나는 무심코 물었다.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일하는 유라는 요즘 수입이 불안정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걸 보고 말을 멈췄다. 결혼 10년 차면 이런 표정이 무슨 의미인지 안다. 더 묻지 마라. 나는 신호였다. 언제부터 내 지출의 간섭이었어? 그리고 요즘 너무 바쁘다고 몽실이 산책도 안 데리고 가잖아. 누군가는 몽실이 케어해야지. 유라의 목소리에는 날이 서 있었다. 그녀 말이 맞았다. 자동차 신모델 부품 개발 마감이 다가오며 야근이 늘었고 주말에도 노트북을 붙들고 있는 시간이 많았다. 몽실이 케어는 자연스레 유라의 몫이 되었다. 다음 날 아내의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려 점심시간에 그 펫샵을 찾아갔다. 행복한 테일즈라는 간판이 달린 작은 가게였다. 안으로 들어서자 깔끔하게 정돈된 공간에 다양한 반려동물 용품이 진열되어 있었고 한쪽에는 미용 공간이 마련돼 있었다. 어서 오세요. 민태수라는 이름표를 단 남자가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다. 나보다 한 살 많아 보이는 그는 키가 크고 이목구비가 또렷했다.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다. 혹시 비숑 몽실이 보호자분이세요? 닮으셨네요. 사모님이 자주 오시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순간 나는 불편함을 느꼈어야 했다. 태수의 말투에서 느껴지는 지나친 친밀감. 유라를 사모님이라고 부르는 그 어투. 몽실이를 너무 잘 알고 있는 듯한 그리고 우리 가족사까지 꿰고 있는 듯한 말투. 하지만 당시 나는 그저 서비스 좋은 샵 사장이라고만 생각했다. 네, 제가 남편입니다. 그냥 한번 둘러보러 왔어요. 아, 그러시군요. 사모님이 남편분 많이 바쁘시다고 하셨어요. 우리 몽실이는 제가 특별히 신경 쓰고 있으니 걱정 마세요. 우리 몽실이라는 말에 미묘한 위화감이 느껴졌지만 곧 출시될 신모델 마감에 정신이 팔려 그냥 넘겼다. 가게를 나서며 태수는 명함을 건넸다. 다음에 같이 오세요. 몽실이가 아빠도 보고 싶어 할 거예요. 집에 돌아와 유라에게 펫샵에 다녀온 사실을 말하자 그녀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다. 하지만 곧 무심한 표정으로 바뀌었다. 왜 갑자기 거기에 간 거야? 그냥 궁금해서. 몽실이 데리고 자주 가니까. 유라는 대답 대신 집 청소를 시작했다. 평소와 다른 그녀의 반응이 의아했지만 그날 저녁 회사에서 긴급 미팅 연락이 와서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지 못했다. 그날 밤 늦게 들어와 보니 유라는 거실 소파에서 잠들어 있었다. 그녀의 핸드폰 화면이 깜빡였다. 무의식적으로 들여다본 메시지 내용에 심장이 떨렸다. 오늘 테일즈 카페에서 5시에 봬요. 새로운 제품 샘플도 가져갈게요. 발신자는 태수 원장님이었다. 테일즈 카페? 지나친 친절과 웃음, 특별한 관심. 이 불편한 감각이 이제야 이름을 갖기 시작했다. 하지만 화를 내기엔 정보가 너무 적었다. 확신이 필요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틀렸기를 간절히 바랐다. 소파에 앉아 잠든 유라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잠시 스마트폰 불빛에 비친 그녀의 모습이 예전보다 화사해 보였다. 요즘 혼자 미용실도 다녀오고 옷도 새로 산다더니 나도 모르게 얼굴이 뜨거워지고 가슴이 무거워졌다. 몽실이가 다가와 내 발치에 웅크렸다. 그 어느 때보다 외로워 보이는 눈빛으로 의심은 작은 돌처럼 가슴에 얹혀 있었다. 퇴근 후 유라의 움직임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출근길에 남겼던 오늘 뭐해? 라는 메시지는 종종 몇 시간 뒤에야 답이 왔다. 디자인 작업 중이라는 짧은 문장으로 평일 오후마다 펫샵에 가는 건가 싶었지만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거기 가면 원장님이 몽실이를 특별히 봐주시거든. 반려견 사료도 직접 추천해주고.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던 유라가 평소와 다른 톤으로 말했다. 마치 내 동의와 이해를 구하는 듯한, 그러면서도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어조였다. 기획서 마감에 지친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8월 중순 회사 프로젝트가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들자 직감적으로 유라의 행적이 더 궁금해졌다. 어느 화요일 점심시간을 이용해 차를 돌려 집 근처를 지나갔다. 그때 유라가 행복한 테일즈 앞에 서 있는 것이 보였다. 몽실이는 없었다.
직감적으로 차를 골목에 세우고 그녀를 지켜봤다. 유라는 주변을 살피더니 문을 열고 들어갔다. 영업 중 표시는 준비 중으로 바뀌어 있었다. 오후 2시, 펫샵의 휴게 시간인 듯했다. 창문 너머로 유라와 태수가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였다. 너무 가까운 거리였다. 서로의 무릎이 맞닿아 있었다. 숨이 멎는 듯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 뜨겁게 끓어오르는 감각. 차에서 뛰어내려 문을 박차고 들어가고 싶었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다. 일순간 얼어붙었다. 체면과 자존심. 그리고 무엇보다 확신이 부족했다. 그저 친하게 대화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내 과한 상상일 수도 있다고 스스로를 달랬다. 그렇게 20분쯤 지났을까. 둘은 펫샵 뒷문으로 나왔다. 태수의 검은색 SUV가 주차된 곳으로 향했다. 유라가 차에 올라탔고 태수도 운전석에 앉았다. 차가 출발하는 순간 내 핸드폰이 울렸다. 화면에는 유라라고 떠 있었다. 여보, 나 디자인 시안 때문에 카페에서 작업할 거야. 저녁 늦을 것 같아. 거짓말이었다. 명백한 거짓말. 귓가에서 피가 솟구치는 느낌이었다. 목소리를 최대한 담담하게 유지하며 대답했다. 알았어. 나도 오늘 야근이야. 전화를 끊자마자 태수의 차를 따라갔다. 그들은 인적 드문 모텔 앞에 차를 세웠다. 유라와 태수가 손을 잡고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나서야 현실이 되었다. 사랑이었던 것이 불륜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순간이었다. 그날 밤 유라는 저녁 9시가 넘어서야 돌아왔다. 샤워를 하고 나온 그녀에게서 낯선 향수 냄새가 희미하게 났다. 전에 없던 화장품 향이었다. 많이 늦었네. 응. 작업하다 보니까. 너는 언제 들어왔어? 방금. 2번의 거짓말이 오갔다. 유라의 눈빛엔 죄책감이 어렸지만 곧 평소의 표정으로 돌아왔다. 그날 이후 유라의 행동 패턴이 눈에 들어왔다. 화요일과 금요일 오후마다 디자인 작업 핑계로 외출했다. 중요한 미팅인 척 옷차림에 더 신경 썼다. 향수도 뿌렸다. 이제 보니 모든 게 수상했다. 다음 주 화요일 차 대시보드에 소형 블랙박스를 설치했다. GPS 추적기도 구매했다. 더는 내 눈으로 지켜볼 수 없었다. 감정이 앞서면 실수할 것 같았다. 차라리 냉정하게 증거를 모으기로 했다. 그날 밤 유라의 핸드폰이 울릴 때마다 내 심장도 함께 뛰었다. 메시지 내용은 볼 수 없었지만 화면에 뜨는 태수 원장님이라는 이름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녀는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고 메시지를 확인할 때마다 미소 짓는 모습이 보였다. 10년을 함께한 아내의 행복한 표정이 이제는 배신의 증거가 되다니. 내 가슴 속에서는 무언가가 조금씩 죽어가고 있었다. 상실과 분노, 수치심과 자책감이 뒤섞였다. 몽실이는 그날도 내 발치에 앉아 유라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이 슬퍼 보였다. 마치 알아요. 저도 알아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반려견마저 인간의 배신을 감지하는 걸까? 밤에 잠들지 못하고 거실 소파에 앉아 있다가 결심했다. 이제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더는 감정에 기대어 판단하지 않을 것이다. 그 사실을 완전히 마주할 준비를 해야 했다. 냉정하게 증거를 쌓아야 했다. 가슴이 타들어가는 고통 속에서도 나만의 방식으로 진실과 마주하기로 했다. 증거 수집은 냉정하게 진행되었다. 감정을 배제한 채 마치 회사에서 품질 테스트 데이터를 모으듯 체계적으로 움직였다. 첫 번째 단계는 차량 추적이었다. 설치한 GPS 추적기는 유라의 이동 경로를 스마트폰 앱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주었다. 그녀의 행적은 패턴을 가지고 있었다. 화요일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항상 특정 지역에 머물렀다. 모텔, 차량 GPS가 가리킨 장소는 도심 외곽의 작은 모텔이었다. 첫날 그들을 따라갔던 그곳, 가슴이 단단한 돌덩이로 변하는 기분이었다. 일주일간 같은 패턴이 반복되자 나는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다. 저장된 영상 속에는 분명했다. 유라가 펫샵 앞에 차를 세우고 태수와 함께 나오는 모습, 그들이 서로의 손을 꼭 잡고 태수의 차에 올라타는 장면, 애정이 담긴 시선을 주고받는 모습도 선명했다. 차 안에서 키스하는 장면도 있었다. 이제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그래, 이 정도면 충분해. 혼자 중얼거리며 노트북에 증거를 정리했다. 놀랍게도 감정의 파도가 사그라들었다. 대신 얼음장 같은 냉정함이 내 전신을 감쌌다. 다음은 통화 기록이었다. 통신사 앱을 통해 유라의 통화 내역을 확인했다. 태수와의 통화가 매주 늘어났다. 짧게는 5분, 길게는 40분까지. 주로 내가 야근하는 시간대였다. 신용카드 내역도 살펴봤다. 유라는 행복한 테일즈 근처 카페에서 자주 결제했다. 또 몇 차례 의류 매장에서 평소보다 비싼 옷을 구입한 기록도 있었다. 새 속옷 브랜드 결제 내역도 보였다.
내게 보여준 적 없는 옷들이었다. 증거를 모으는 2주 동안 나는 철저하게 평소와 같은 척했다. 회사에서 야근한다고 말하고 차 안에서 그들의 행적을 지켜봤다. 태수의 차를 따라가 여러 장소에서 사진도 찍었다. 호텔, 카페, 한적한 공원 벤치까지 그들의 은밀한 세계가 점차 드러났다. 몽실이는 유라가 외출할 때마다 현관문 앞에서 불안하게 서성였다. 혹시 반려견도 무언가를 감지한 걸까? 애써 그 생각을 지우며 증거 수집에 집중했다. 9월 초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다. 우연히 건넜던 유라의 노트북에서 태수와 주고받은 이메일을 발견한 것이다. 비밀번호 없이 열려있던 이메일함에는 둘 사이의 은밀한 대화가 가득했다. 오늘 만남은 잊을 수 없을 거야. 내 체온이 아직도 내 손에 남아있어. 우리 같이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해. 당신은 내 삶에 새로운 활력을 주는 사람이야. 메시지 내용이 나를 관통했다. 냉정하게 증거만 모으겠다던 결심이 무너지며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손이 떨렸다. 숨이 가빠졌다. 10년 동안 함께 살아온 사람이 낯선 남자에게 저런 말을 하다니. 유라가 나에게는 오래전부터 하지 않았던 감정 표현이었다. 그날 밤 유라가 샤워하는 동안 그녀의 휴대폰을 살펴봤다. 비밀번호는 우리 결혼기념일이었다. 아이러니했다. 메시지함에는 태수 원장님과의 대화가 길게 이어져 있었다. 스크린샷으로 모두 담았다. 사진첩에는 내게 보여준 적 없는 셀카들, 태수와 함께 찍은 사진들도 있었다. 몇몇은 너무 친밀해서 더 볼 수 없었다. 바로 소송해야겠어. 증거가 충분해진 순간 내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다. 이혼보다 먼저 상간자를 고소하기로. 법무법인에 문의했더니 상간자 소송은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한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라 설명해 주었다. 과거에는 간통죄로 형사처벌도 가능했지만 지금은 민사상 손해배상만 가능하다고 했다. 마지막 증거로 나는 그들의 차량이 모텔에 주차된 날 직접 그곳에 가서 CCTV 영상을 요청했다. 다행히 모텔 주인은 내 사정을 이해하고 영상을 제공해 주었다. 태수와 유라가 손을 잡고 모텔로 들어가는 장면이 선명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다. 괴로움, 분노, 상실감이 한데 뒤섞였지만 내가 취할 행동은 분명했다. 직접 대면해서 소리 지르고 싸우는 대신 법의 힘을 빌리기로 했다. 10년의 결혼 생활을 배신한 대가를 가장 체계적인 방법으로 치르게 할 것이다. 증거 파일들을 USB에 담아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다. 가슴 속에선 무언가가 죽어가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단단한 결의만 남았다. 이혼 전문 변호사 김 변호사는 내 증거들을 하나씩 검토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사무실 창문으로 9월의 햇살이 들어왔다. 밖은 환했지만 내 마음속은 칠흑같이 어두웠다. 상간자 소송은 혼인관계를 파탄시킨 제3자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겁니다. 이 정도 증거면 승소 가능성이 높아요. 김 변호사는 차분하게 절차를 설명했다. 먼저 내용 증명을 보내고 그 후 법원에 소장을 제출한다. 위자료는 보통 1,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가 인정된다고 했다. 하지만 내겐 돈보다 중요한 게 있었다. 이 내용이 공개돼도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그쪽이 더 타격을 받겠죠. 변호사의 말에 나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 태수에게 보낼 내용 증명이 준비되었다. 불륜관계 중단 요구 및 손해배상 청구, 예고라는 제목의 공식 문서, 펫샵 주소로 발송했다. 아직 유라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평소처럼 지냈다. 집에서 마주칠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지만 표정 하나 흐트러뜨리지 않았다. 내용 증명이 발송된 지 이틀 후 유라의 전화기가 미친 듯이 울렸다. 화면에 태수 원장님이 표시되었다. 그녀는 얼굴이 창백해져 전화를 받고 화장실로 달려갔다. 벽 너머로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다. 뭐라고? 내용 증명이 왔다고? 남편이. 어떻게? 화장실에서 나온 유라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하였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제서야 내가 모든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듯했다. 그녀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내게 다가왔다. 여보, 우리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그녀의 목소리는 처음 듣는 것처럼 낯설었다. 마치 타인의 목소리 같았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봤다. 10년을 함께한 사람이 이제는 완전한 타인이 되어 있었다. 그건 실수였어. 정말 미안해. 용서해줘.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내가 모든 걸 끊을게. 유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의 애원하는 목소리, 덜덜 떨리는 손,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달라는 그 표정. 어쩌면 진심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미 내 마음은 얼어붙어 있었다.
몽실이는 내가 돌볼게. 너는 법이 돌볼 거니까. 내 목소리는 차갑게 흘러나왔다. 단 한 번도 유라에게 이런 말투를 쓴 적이 없었다. 그녀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주저앉았다. 그 순간 거실 소파 밑에서 몽실이가 조심스레 나와 내 발치에 앉았다. 유라를 보지도 않았다. 다음 날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태수를 상대로 한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 청구액은 3천만 원. 김 변호사는 증거가 확실하니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상간자 태수가 기혼자임을 알고도 불륜 관계를 지속했다는 점, 장기간에 걸친 관계였다는 점이 인정될 것이라고 했다. 소장이 태수에게 송달된 날 나는 택배 하나를 받았다. 태수가 보낸 사과 편지와 함께 현금 1,000만 원이 들어있었다. 편지에는 소송을 취하해주면 나머지 금액도 지불하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그는 소문이 퍼지는 것을 두려워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이웃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모텔 CCTV,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이 태수의 지인들에게까지 전해졌다고 했다. 동네 맘카페에는 행복한 테일즈의 원장이 기혼 여성과 불륜을 저질렀다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태연이 남편과 가족을 배신하면서도 반려동물을 사랑한다는 사람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는 댓글이 이어졌다. 패션 매출은 급감했다. 유라의 전화기는 계속해서 태수에게서 걸려왔다. 그녀가 전화를 받을 때마다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와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태수는 자신의 사업이 망가지고 있다며 유라를 탓했다. 유라는 그저 울기만 했다. 소송 첫 변론기일이 다가오자 유라는 짐을 싸기 시작했다. 내가 그녀를 쫓아낸 것은 아니었다. 그저 더 이상 같은 공간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둘 다 알았다. 그녀는 친구 집으로 갈 거라고 했다. 부모님께는 차마 사실을 말할 수 없다며. 몽실이 가끔 보러 와도 될까? 떠나기 전날 밤 그녀는 몽실이를 안고 흐느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유라는 그제서야 진짜 잃은 것이 무엇인지 깨달은 듯했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그녀가 떠난 후 집은 이상하리만치 고요했다. 몽실이와 단둘이 남은 공간, 텅 빈 옷장과 사라진 그녀의 화장품들. 10살 비숑프리제 몽실이는 유라의 방향으로 한참을 바라보았다. 충성심과 배신 사이에서 결국 충성심을 선택한 몽실이. 그 작은 생명체가 내 유일한 위로였다. 법원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나는 몽실이와 함께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갔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산책하고 직접 사료를 챙겨주었다. 몽실이의 미용은 다른 펫샵에 맡겼다. 더 이상 행복한 테일즈는 없었다. 태수의 펫샵은 문을 닫았다고 했다. 겨울이 왔다. 법원 판결은 예상보다 빨리 나왔다. 증거가 명백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태수에게 2,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청구액보다는 적었지만 이미 받은 1,000만 원을 포함하면 내 예상과 비슷한 금액이었다. 김 변호사는 만족스러운 결과라며 축하한다고 했다. 과연 축하받을 일인지는 모르겠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오며 문득 허무함이 밀려왔다. 승소했지만 잃은 것은 그대로였다. 10년의 결혼 생활, 신뢰의 추억, 그 모든 것을 돈으로 환산할 수 있을까? 하지만 적어도 정의는 실현되었다. 배신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메시지를 남겼다. 태수의 펫샵 행복한 테일즈는 한 달 전에 문을 닫았다. 지역 맘카페와 커뮤니티에 불륜 소문이 퍼지면서 손님들이 급감했다고 했다. 그는 SNS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한 후 연락이 두절되었다. 소문에 의하면 다른 지역으로 이사했다고 한다. 그의 웃음 뒤에 숨겨진 추악함이 드러난 순간 모든 것을 잃은 셈이다. 유라는 더 비참한 상황에 처했다. 친정 부모님이 진실을 알게 된 후 그녀를 외면했다고 했다. 보수적인 집안의 부모님은 딸의 불륜을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다. 친구들도 하나둘 그녀를 피했다. 배신자라는 꼬리표가 평생 따라다닐 것이다. 몽실이 한 번만 보게 해줘요. 12월 초 유라가 문자를 보내왔다. 답장하지 않았다. 일주일 후 다시 문자가 왔다. 크리스마스에는 만날 수 있을까요? 선물이 있어요. 역시 답장하지 않았다. 몽실이는 내 무릎 위에서 졸고 있었다. 유라가 없는 3달 동안 몽실이와 나는 더 가까워졌다. 처음에는 유라를 찾아올던 아이도 이제는 내게 완전히 적응했다. 함께 아침 산책을 하고 저녁에는 소파에서 TV를 보며 시간을 보냈다. 그 작은 생명체가 내게 큰 위안이 되었다. 이혼 서류가 확정된 날, 난생 처음 혼자서 크리스마스를 맞이했다. 연말 분위기가 가득한 거리를 몽실이와 걸으며 지난 1년을 돌아봤다. 모든 것이 변했다. 1년 전에는 유라와 함께 트리 아래서 선물을 교환했다. 그런데 지금은 혼자다. 아니, 몽실이와 함께다. 이웃들이 가족과 함께 웃음 짓는 창문 너머를 바라보며 쓸쓸함이 밀려왔다. 그러나 분노는 사그라들었다.
이제는 무감각에 가까운 고요함만 남았다. 승소했지만 그 과정에서 내 마음도 얼어붙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스마트폰에 알림이 떴다. 유라였다. 행복하게 살아요. 나는 이제 정말 떠나요. 몽실이도 잘 부탁해요. 미안해요. 그녀의 마지막 메시지였다. 서울을 떠나 지방으로 이직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새 출발을 하려는 모양이다. 그녀의 메시지를 지우려다 잠시 멈췄다. 10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다니 허무했다. 이혼 후 첫 명절, 부모님은 재혼을 권유하셨다. 아직 40대 초반인데 혼자 살면 외롭지 않겠냐고. 그러나 나는 확신했다. 당분간은 혼자가 더 편하다. 누군가를 믿고 다시 마음을 여는 일은 아직은 할 수 없었다. 봄이 오고 회사에서 해외 주재원 기회가 생겼다. 독일 지사에서 2년간 근무할 기회였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환경. 잠시 고민했지만 결국 수락했다. 몽실이와 함께라면 어디서든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다. 출국을 앞둔 날, 지난 1년간의 자료들을 정리했다. 모든 증거, 법원 문서, 사진들, 이제는 필요 없는 것들이었다. 모두 삭제하고 태웠다. 과거에 갇혀 살고 싶지 않았다. 새롭게 시작하고 싶었다. 마지막 주말, 유라와 자주 가던 한강공원에 몽실이를 데리고 갔다. 그곳에서 우리는 많은 추억을 쌓았었다. 이제 그 추억들도 흐려졌다. 벤치에 앉아 몽실이를 바라보았다. 그녀가 선물했던 빨간 리본 목줄이 아직도 몽실이의 목에 있었다. 이제 이것도 바꿔줄까, 몽실아? 목줄을 풀고 새로 산 파란색 목줄로 갈아채웠다. 몽실이는 편안하게 내 발치에 앉았다. 이전의 목줄이 풀리자 마치 해방된 듯 한 바퀴 달려가더니 다시 내게 돌아왔다. 마치 우리 삶의 비유 같았다. 사람은 말 안 해도 다 안다더니 걔가 먼저 짖어줬어야 했는데. 몽실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그녀를 사랑했고 그녀는 나를 배신했고 나는 복수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게 끝났다. 승리도 패배도 아닌 그저 삶의 한 장이 넘어간 것뿐이다. 목줄이 끊어진 관계는 다시 이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새로운 목줄, 새로운 시작은 가능하다. 돌이켜보면 사랑보다 집착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녀가 떠난 자리, 그 공허함이 이제는 새로운 가능성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독일에서의 새 생활, 몽실이와 함께할 나날들, 아직은 가슴 한구석이 아프지만 언젠가는 이 상처도 아물 것이다. 목줄이 끊어진 자리에 새로운 연결이 생길 때까지 나와 몽실이는 함께 걸어갈 것이다. 기분 좋게 지는 몽실이를 안고 집으로 향했다.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될 테니까. 구독자님들, 오늘 사연 댓글로 공유해 다른 분들과 함께 의견 나눠보세요. 저도 읽어보며 소통하겠습니다.